요즘 따라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적당히 따뜻해서 베란다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시간이 훌쩍 갑니다. 그러다 보면 괜스레 손주들이 보고 싶고 아들 얼굴이 떠오르곤 하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혼자서 밥 먹고 조용히 찻잔을 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어머니 시간 되시면 저랑 쇼핑 같이 가요. 백화점 새로 리뉴얼 됐다는데 봄 코디 좀 보려고요. 며느리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살다 보면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꼭 그랬습니다. 어머, 내가 요즘 들어 믿게 본 걸 눈치챘나? 이렇게 먼저 연락하다니 이제야 좀 마음을 여는 건가? 별별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래서 급하게 세수를 하고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백화점 나들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들떴어요. 우리는 오후 2시에 강남 백화점에서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지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그 순간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느낌도 괜찮았고요.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제 팔을 꼭 끼고는 요즘 우리 어머니 외출 잘 안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기분 좀 내게 해드릴게요. 하며 밝게 웃었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옷가게마다 들어가. 이런 건 어머니한테 안 어울릴 것 같고, 아, 이건 너무 어려 보이죠? 어머, 이건 너무 예쁘다. 어머니, 한번 입어보실래요? 사람 많은 매장 안 2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점원 앞에서 제가 피팅룸에 들어가 한 번, 두 번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며느리는 우와 역시 우리 어머니 품격이 다르셔요 하며 손뼉을 치고 점원도 덩달아 진짜 멋지세요 하고는 며느님께서 참 착하시네요. 이렇게 직접 챙겨주시고 그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우리 어머니예요. 저한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돌았을까요? 며느리는 어느새 자기 코디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구두 코너, 가방 코너, 향수 매장. 결국엔 코트 하나를 집어들더라고요. 명품관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사고 싶던 거예요. 어머니, 어때요? 괜찮죠? 응, 잘 어울리네.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조금 쓰렸어요. 난 오늘 작은 블라우스 하나도 망설였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신이 나 있으니 괜히 찬물 끼얹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따라다녔죠. 그렇게 가방 하나, 원피스 하나, 코트 하나를 든 며느리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고 총액을 말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어머, 죄송해요. 어머니, 잠깐만요. 남편한테 전화 한 통만. 그리곤 휴대폰을 들고 매장 옆 카페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웃고 있더군요. 전화하는 척하면서요. 직원은 기다리다 못해 저를 보며 물었지요. 결제 도와드릴까요? 순간 주머니 속 지갑이 손에 걸리는 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올까 싶었지만 주변 시선이 그리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카드를 꺼내며 말했죠. 네, 계산할게요.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믿었지요. 두 번째는 며느리가 깜빡한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 계획된 회피였어요. 며느리는 다시 돌아와. 어머, 전화가 길어졌죠? 결제 다 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 말에 나는 웃는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괜찮아. 너 급한 전화였잖아. 그 한마디 내뱉고 백화점을 나오는 길. 햇살은 여전히 좋았지만 제 마음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날 밤늦게 혼자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준다는 그 코트. 결국 제 카드로 결제한 그 옷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스르르 되살아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번째였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올설엔 진짜 좋은 선물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며느리는 명절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몇 해 전 설날엔 포장지만 요란한 찻잔 세트를 건넸죠. 뚜껑을 열어보니 싼 도자기 브랜드, 가격표도 떼지 않고 붙어 있더군요. 시장 한쪽에서 7,000원에 파는 거랑 똑같이 생긴 그 찻잔 세트요. 그래도 고맙다 예쁘네 했습니다. 아들 앞에선 기분 나빠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생신이라고 케이크를 사온다 해놓고는 식은 파리바게뜨 케이크를 테이프로 감아 들고 왔더군요. 초도 없이요. 어머, 이거 진짜 인기 많은 맛이래요. 하며 웃는데 그 케이크 위에 붙은 날짜는 전날로 찍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도 그랬습니다. 같이 장 보러 갔다가 과일이며 고기며 장바구니 가득 담아놓곤 어머니는 뭐 필요하세요? 하고 묻더군요. 제가 조심스레 딸기 한 팩을 들자 에이 어머니 딸기는 요즘 너무 비싸요. 제가 따로 사드릴게요. 하며 치워놓고는 자긴 유기농 블루베리를 바구니에 쑥 넣더라고요. 식당에선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쏠게요. 하고 삼겹살집 자리를 잡더니 계산서가 나오자 슬쩍 화장실로 사라지고 기다리다 지쳐 계산하려고 일어서면 뒤에서 어머, 다 하셨어요? 아유, 제가 하려고 했는데 늘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반복되니까요. 나중엔 아예 현금 준비해서 다녔습니다. 내가 다 낼 거란 걸 알면서도 그래, 이 정도는 부모 몫이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왔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어머니 제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선 병원 가는 날마다 죄송해요. 하민이 학원 시간이랑 겹쳐서 제가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결국 혼자 택시 타고 다녔죠. 그러고도 아들 앞에선 제가 항상 어머니 스케줄 신경 쓰고 있죠. 하며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거 있죠. 심지어 친구들 모임에서 저희 시어머니요? 제가 진짜 잘해요. 같이 카페도 자주 가고 백화점도 가고 요즘은 친구처럼 지내요.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세상에 며느리 복 터지셨다 하며 저를 부러워할 때 나는 그저 웃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묵묵히 참았을까요? 사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손주들 때문이었어요. 나는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쁩니다. 그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민이 얼굴 보면 마음이 풀리고 선물이 없어도 손녀 세훈이 안아주는 순간이면 다 용서하게 되더군요. 그 아이들 생일에는 늘 미리 선물 준비하고 학원 데려다 줄 때면 간식도 꼭 챙겨주고 근데 그런 손주들이 자라면서 할머니, 오늘은 엄마가 오지 말래요. 엄마가 바쁘다니까 할머니는 안 오셔도 된대요. 그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마다 내가 손주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의 일이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참자 넘어가자 했지만 이젠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늘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늘 나를 피해가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희생은 당연한 듯 흘러가고
그녀의 말뿐인 정성은 칭찬받고 포장됐죠. 그게 효도라면 나는 이제 그 정의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명확하게 목적이 있었지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남편 생일 선물 사러 백화점 가려는데 어머니도 같이 보실래요? 아들 생일이라니 안 갈 수 있나요? 이번엔 그냥 따라가기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나섰습니다. 백화점 로비에서 만난 며느리는 역시나 밝았습니다. 손엔 고급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오늘은 어머니 절대 계산 안 하시게 제가 다 할게요. 하면서 윙크까지 하더군요. 그 말이 진심이면 좋겠다고. 나는 잠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남성복 코너에 들렀습니다. 아, 이거 오빠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요거 셔츠 어때요? 어머니, 이런 니트는 좀 올드하죠? 어머니가 보기엔 뭐가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늘 그렇듯 내 의견을 묻는 척하지만 정작 마음속 정답은 본인이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잠깐 남편 셔츠를 고르는가 싶더니 곧장 자기 코트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이 코트 좀 보세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는 입꼬리를 귀까지 끌어올리며 브랜드 매장 안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고급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살게요. 이번엔 진짜로요. 지난번엔 진짜 죄송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몰라서요. 피팅룸 안에서 코트를 입어보며 거울을 보던 며느리는 연신와 이건 진짜 나한테 딱이야. 어머니, 이런 건 안 사면 후회해요 하며 스스로를 부추기더군요. 결국 살게요. 단호히 말하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히 바코드를 찍고 고객님, 총 112만 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남편한테 전화 한 통만요. 하며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번엔 매장 바깥도 아닌 백화점 출입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직원은 결제를 기다리고 있고 매장 안의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계산대 옆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병 너머 출입구 앞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웃으며 화면을 넘기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통화는커녕 인스타그램인지 뭔지 스크롤을 내리며 키득대고 있었죠. 그때 제 마음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카드를 내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나? 언제부터 저 아이에게 나란 존재는 이토록 가벼워진 걸까? 카드를 긁는 기계음이 마치 내 자존심을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짜 재밌었죠? 아유 어머니는 진짜 복도 많으시다. 저 같은 며느리 만나서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모를 겁니다. 내가 그 순간부터 말을 줄였다는 것의 의미를. 밤이 되자마자 나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아껴둔 통장, 아들과 며느리에게 생활비 줄 때 쓰던 통장, 손주들 용돈 챙겨주던 작은 금고, 모든 걸 꺼내어 종이에 정리했습니다. 계좌번호, 예금 만기일, 보험 내역, 집 등기부.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그날 계산대 앞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를 효도라는 이름으로 이용한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마음 줄 필요 없다는 걸. 이제부터는 내 재산도 내 감정도 내가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떠올리면 그 웃음 뒤에 가려져 있던 진심 없는 말들이 머리를 쳤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책상에 오래된 파일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엔 내 평생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을 팔고 마련한 2층 단독주택 등기부 등본, 적금 통장, 보험 서류, 손주들 주려고 따로 모았던 작은 통장.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건 현재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사실 그 집, 내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땐 아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대출 조건이 어쩌니, 세금이 어쩌니 해서 잠시만 제 이름으로 해요. 어차피 어머니 집인 거 알잖아요. 그 말에 못 이겨 명의만 넘겨둔 것이었죠. 그날 이후 나는 동사무소에 가고 법무사도 만났습니다. 명의를 어머님께 다시 돌리신다고요? 실소유자 증빙이 좀 필요합니다. 나는 오래전 은행 입출금 내역, 매매계약서, 사본까지 꺼내 보여주며 말했죠. 다 내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지. 이젠 다시 찾아오려고요. 늙은 여자가 믿음만 갖고 살다간 다 놓쳐요. 며칠 뒤 등기부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젠 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집. 이 서류 한 장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더군요. 나는 통장도 새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손주들 생일마다 현금으로 넣어줬던 돈도 앞으론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기로 했고 며느리 부탁으로 개설한 적금 통장, 자동차 보험까지 모두 해지하고 내 이름 아래로 정리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랑 마트 같이 가요. 세윤이랑 하민이 간식도 사고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집으로 먼저 가 있을게. 토요일 오후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환한 얼굴로 맞으며 말했죠. 어머, 오셨어요?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어머니랑 있으면 친정 엄마처럼 편해요. 그 아이의 그런 말,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나는 가방에서 도톰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잠깐 보자꾸나. 말은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봐.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 며느리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서류 같은 거 들고 다니시게. 요즘엔 그런 거 다 앱으로 보는 세상인데. 그러더니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가 보이자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 내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던 거. 원래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 며느리는 말을 더듬으며 묻더군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오해하신 건 아니죠?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해? 오해는 말을 듣는 사람 잘못이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해온 사람 잘못이다. 그리고 너 받을 땐 당연하고 줄 땐 없어졌지. 그날 나는 손주들 얼굴도 안 보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까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구 하나 손해보기 싫어 도망치는 아이처럼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고 앉으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드디어 나를 지켰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을 처음 살 땐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이름을 빌려준 만큼 마음도 빌려주었고 결국 그 마음은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며느리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건네올까 싶었지만 이상하게 조용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먼저 연락이 왔을 땐 그 목소리부터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쇼핑 한번 시켜드릴게요. 저번에 너무 죄송했거든요. 말끝마다 진짜라는 말을 붙이는 게 왠지 더 가볍게 들렸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다시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번엔 내가 말없이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진짜 해드릴 거예요. 가방도 고르시고 구두도 한 켤레 장만하세요. 이 아이는 여전히 겉으론 효부 코스프레를 놓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돌던 중 며느리는 또 한 번 자기 옷을 고르더군요. 이번엔 가죽 트렌치 코트였습니다. 가격표엔 145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진짜 찜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안 사줄 테니까 오늘은 제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역시나 계산대 앞에 서자 다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남편이 지금 전화하라는데 잠깐만요. 그리고는 계산대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너 이거 전에 샀던 코트랑 비슷하네. 아, 그건 캐시미어고 이건 가죽이라 완전 다르죠.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젠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멋쩍게 묻더군요. 결제 도와드릴까요? 나는 이번엔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지영 며느리 이름 가칭. 그 아이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왜요? 나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랑 백화점 가지 말자. 계산은 네 거니깐 네가 해라. 그 아이는 깜짝 놀란 듯 멈칫하다가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죠.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잖아요, 어머니. 저 진짜 오늘은 사드릴 생각이었는데. 나는 한 발 다가가 눈을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농담으로 속인 것도 너고 진심으로 속상했던 건 나였어. 말을 끝낸 나는 쇼핑백도 없이 백화점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길을 나서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오래 잠겨있던 물처럼 먹먹했죠.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잘못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 몰라드려서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나는 그 문자를 오래 쳐다보다 읽은 표시만 남기고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진심은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져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전보다 더 살갑게 굴었고 이번엔 제가요. 진짜 이번엔 달라요. 하는 말들이 늘었지만 나는 그 모든 말들에 그래 하고 웃어도 다시는 내 카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그 말을 하고 돌아선 지 딱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요즘 맛집 생겼다길래요. 이번엔 제가 모실게요. 진짜예요, 어머니. 나는 특별한 대답 없이 그날은 나도 약속 있어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부쩍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세윤이 학예회 있는데 같이 가주시면 좋아해요. 예전과는 다르게 먼저 다가오고 먼저 챙기고 먼저 사는 척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그동안의 말들이 상처였다는 걸, 아니면 그저 내가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일까요? 한 번은 손주 하민이 데리러 유치원 앞에 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보다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간식은 제가 살게요. 지난번엔 어머니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어색한 웃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거리를 두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바로 답하지 않았고 오라는 대로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당황한 듯 요즘 어머니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 아이와 심리적인 거리를 뒀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발 떨어져 보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다 주는 사람일 때만 편하게 웃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동네 복지관에 갔을 때였습니다. 요가 수업 공지를 보고 조용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옆엔 노래교실이 있었고요. 이제 내 시간을 살아보자.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설렘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복지관 다니신다면서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그리고 그 노래교실, 저도 수강 신청 같이 해드릴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혼자 잘 다닌다. 내가 신경 써줄 거였으면 애초에 내가 병원 갈 때나 좀 데려다 주지 그랬냐. 그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익숙해졌습니다. 요즘은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번엔 할머니도 초대했어요. 우리 가족 파티에 꼭 오셔야 해요. 하민이는 늘 천사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약속이 많아서 날 잡아서 갈게. 그 말이 거절은 아니지만 이젠 무조건 달려가 주지도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며느리는 알았을 겁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삼키며 웃는 법도 이제는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 아이는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뀐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진짜 변화는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걸. 예전엔 마음 주는 일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거두는 일은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낸 지금 나는 더 이상 계산대 앞에서 카드만 내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감정에도 내 삶에도 값을 매길 줄 아는 어른으로 살려 합니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끝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던 날이었습니다. 고음이 올라가지 않아 음이 살짝 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며느리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문을 여니 식탁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비싼 백화점 쇼핑백, 그 안에 있던 건 며느리가 몇 달 전부터 갖고 싶다고 하던 가죽 트렌치 코트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죠. 어머니, 이건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늦게 배운 효도지만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 코트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색도 내가 좋아하는 차분한 브라운 톤이었고요.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전처럼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지 늦게 온 선물이어서가 아닙니다. 진심 없는 손길이 반복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무릎 꿇고 준다 해도 마음이 먼저 일어나지를 않더군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코트 어떠셨어요? 제가 고른 거긴 하지만 어머니한테 꼭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중이다. 답장은 나중에 하마. 그리고 그날 나는 코트를 고이 접어 옷장 안에 넣었습니다. 받았다는 의미만 남기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나는 이제 매주 화요일은 노래교실, 목요일은 요가 수업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르신하며 조심스레 대해줬지만 이젠 이름도 불러주고 내 음색을 좋아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복지관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만난 연배 비슷한 여성분과는 요즘 자주 밥도 먹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군요. 며느리가 말은 참 고운데 손은 안 움직인다니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에 휘둘릴 만큼 내가 옛날 같진 않아요. 요즘 가끔 며느리에게서 오는 메시지에 짧게 이모티콘만 보낼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 하민이 시험 잘 봤어요. 세윤이 요즘 할머니 이야기 자주 해요. 언제 식사하실래요? 정말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찡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나의 선택에 따라 응답할 뿐입니다. 그게 어른으로서의 감정 정리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끔은 참는 게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손주 얼굴 보려면 웃어야 한다고 믿어서 며느리의 말뿐인 정성도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군요. 진짜 효도는 누가 먼저 카드 내미는 게 아니라 상대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늦게 배운 효도는 받지 않기로, 진심 없는 정성은 기대하지 않기로, 그리고 내 인생도 내가 계산하며 살기로. 요즘 나는 작은 통장 하나를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그 안엔 월 30만 원씩 나가는 소일거리 급여, 복지관 점심 쿠폰, 손주 생일 챙기고 남긴 용돈이 전부지만 그 어떤 백화점 카드보다 내 마음이 담긴 돈이라 더 든든합니다. 가끔은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라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늘 먼저 주고 먼저 참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은 빈손이더군요.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내 계산은 내가 하고 내 감정도 내가 지키며 살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잘 키워낸 어른입니다.